자식을 못 낳는다고 쫓겨난 아내. 4년 후 남편과 똑같이 생긴 새 쌍둥이와 전용기로 돌아왔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겨울밤의 눈 속에서 홀로 울고 있는 그녀. 하지만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과 함께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눈물이 아닌 당신의 심장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그녀가 숨긴 비밀, 그녀가 말하지 못한 진심,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질 상상조차 못한 진실. 지금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문이 열립니다. 마음이 움직였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세요. 2월의 매서운 바람이 성북동 고급 주택가를 휘몰아치던 그날 저녁. 김지우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손목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오후 7시 32분. 평소라면 가족들을 위해 저녁상을 차리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의 앞치마에는 아직 김치찌개 국물이 튀긴 자국이 선명했고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한 손에는 플라스틱 임신 테스트기가 떨리고 있었다. 다른 한 손에는 바퀴 달린 작은 캐리어가 열려 있었는데 그 안으로 시어머니인 박혜란 여사가 지우의 옷가지들을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던져 넣고 있었다. 명품 한복을 입은 혜란의 손동작은 잔인할 정도로 기계적이었다. 결혼 4년 동안 지우가 정성껏 다려놓았던 블라우스들이 구겨지며 가방 속으로 사라졌다. 이 집에 4년이나 있으면서 뭘 했니? 혜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 번이라도 배가 불러진 적이 있었니? 아들 하나 낳아주지 못하면서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었어? 남편 이성호는 거실 한쪽 구석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4년 동안 한 침대에서 잠들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던 남편이 지금 이 순간에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성호야,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당신이라도 좀... 지우씨, 성호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가문에는 후계가 필요해요. 그 말이 지우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다. 지우씨라니. 언제부터 그녀는 여보가 아닌 지우씨가 되어버린 것일까? 혜란이 지우의 마지막 옷가지를 가방에 던져 넣으며 말했다.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어. 너는 불임이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동정도 없었다. 우리 성호는 이제 32이야.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지우는 가방 속에서 자신의 결혼 앨범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비닐 포장지 사이로 비쳐 보였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다. 망원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홀로 자신을 키워준 김할머니에게 이제 걱정 마세요. 좋은 집 며느리가 됐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런데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만약에 아이가 만약은 없어. 혜란이 소리쳤다. 4년이면 충분해. 너 같은 불임 여자는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바로 그때 현관문 밖에서 눈발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는 하얀 눈으로 뒤덮여 가고 있었고 가로수들은 무거운 눈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 보였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다리는 너무 오랫동안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어서 감각이 없었다. 임신 테스트기를 재킷 주머니에 넣으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성호 씨, 그녀도 이제 남편을 씨를 붙여 불렀다. 정말 이게 끝인가요?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턱선이 굳어져 있었고 주먹이 꽉 쥐어진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가방 챙겨서 나가 혜란이 지우의 등을 떠밀었다. 다시는 이 동네에 얼씬거리지도 마. 우리 성호에게 누가 될까봐. 지우가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하는 동안 거실에 놓여있던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은 지우가 오늘 오후에 병원에서 받아온 초음파 사진이었다. 아직 작은 점 3개로만 보이는 생명체들이 흑백 사진 위에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지우는 매서운 추위에 몸을 떨었다.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다. 눈발은 점점 더 거세져서 그녀의 얇은 재킷을 통과해 피부까지 파고들었다. 가방을 끌며 걸어가던 지우는 문득 재킷 주머니 속의 임신 테스트기를 만졌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난 그 작은 플라스틱 막대기는 그녀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성호에게도 혜란에게도. 아가들아, 지우가 배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녀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금세 찬 공기에 얼어붙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뒤에서 박혜란이 거실 바닥에 떨어진 초음파 사진을 발견했다. 혜란은 그 종이를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게 뭐지? 혜란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전에 그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한편 지우는 마포구로 향하는 심야버스를 타고 있었다. 버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손목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단 하나의 확신만을 안고 있었다. 뱃속의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 하지만 지우는 아직 몰랐다. 그녀가 떠난 후 성호가 거실 바닥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종이 조각이 4년 후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우의 과거는 망원시장의 비린 냄새와 함께 시작되었다. 1995년 어느 추운 겨울날 갓난아기였던 지우는 시장 입구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 그녀를 발견한 사람은 김정순 할머니였다. 60대의 정순 할머니는 40년 넘게 망원시장에서 배추와 무, 시금치를 팔며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보내준 선물이야.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호적도 없고 부모도 모르는 아이였지만 할머니는 지우를 친손녀처럼 키웠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떼어와 정리하고 저녁 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지우는 자랐다. 지우는 학교에서 아빠가 뭐 하시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출장 중이에요라고 거짓말을 했다. 친구들이 가족여행 사진을 자랑할 때 지우는 조용히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가방 깊숙이 숨겼다. 시장 냄새가 배어있는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할머니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지우는 우연히 성북동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생인 이성호를 만났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맥북을 들고 다니는 성호는 지우가 상상했던 이상형 그 자체였다. 커피 맛있게 잘 타네요. 성호가 처음으로 지우에게 건넨 말이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우의 심장은 그 순간부터 다르게 뛰기 시작했다. 2달 동안의 조심스러운 만남 끝에 성호가 먼저 고백했다. 지우 씨, 저와 사귀실 생각 없으세요? 한강공원 벤치에서 석양이 지는 가운데 들었던 그 말을 지우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우는 자신의 출신을 숨겼다. 아버지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했다. 망원시장의 채소가게 호적 없는 고아라는 사실, 김정순 할머니의 존재까지 모든 것을 숨겼다. 사랑은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2년간의 연애 끝에 성호가 프러포즈했을 때 지우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행복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죠 라는 성호의 말에 지우는 아버지가 해외 출장 중이라서 라며 또 다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결혼식은 성호 가족만이 참석한 채 조용히 치러졌다. 신부 측 하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지우는 김정순 할머니에게조차 결혼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할머니가 시장 옷을 입고 나타나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박혜라는 처음부터 지우를 의심했다. 신부 가족은 어디 있니? 친정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라고 답한 지우에게 혜라는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신분증 복사본을 좀 봐야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결혼 후 4년 동안 지우는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북어국을 끓이고
성호의 양말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개어 놓았다. 명절 때마다 스무 가지가 넘는 요리를 혼자 준비했고 혜란의 친구들이 올 때마다 고급차를 우려내며 조용히 시중을 들었다. 하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첫 해에는 신혼이니까 아직 일러라고 했지만 2년, 3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혜란은 지우를 병원에 데려가 온갖 검사를 받게 했다. 호르몬 검사, 난관 검사, 자궁 검사까지. 그때마다 지우는 홀로 차가운 검사대 위에 누워 있어야 했다. 이상 없습니다라는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혜란은 만족하지 않았다. 이상기 없으면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그녀는 지우를 다른 병원으로 또 데려갔다. 한방병원, 브림클리닉, 심지어 무당까지 찾아갔다. 성호는 점점 차가워졌다. 처음에는 괜찮다. 우리 둘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어머니의 압박이 심해질수록 그의 태도도 변했다. 밤에 지우를 안을 때도 의무감만이 느껴졌고 아침에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해졌다. 지난달 혜란은 지우를 강남의 한 대형 병원으로 데려갔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검사해보자며 VIP 진료실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의사가 혜란과 단둘이 상담을 하더니 지우에게는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옵니다라고만 했다. 그 며칠 후가 바로 오늘이었다. 혜란이 불임이라고 단정했던 바로 그날.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입덧 때문에 몰래 약국에서 산 임신 테스트기에서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던 것을. 이제 지우는 마포구 한 골목의 24시간 편의점 뒤편에 앉아 있었다. 야간 알바생인 대학생이 동정어린 시선으로 지우를 바라봤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비로소 눈발이 그쳤다. 할머니. 지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망원시장에 김정순 할머니를 떠올렸다. 3년 전 폐렴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머니는 늘 지우의 안부를 궁금해했다. 우리 지우는 잘 살고 있겠지. 하지만 지우는 한 번도 할머니를 찾아뵙지 못했다. 며느리 체면 때문에, 자신의 거짓말들 때문에. 편의점 형광등 불빛 아래서 지우는 자신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아직 전혀 부르지 않았지만 그 안에 세 개의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삼택이라니. 의사가 처음 말했을 때 지우는 꿈인 줄 알았다. 죄송한데요. 편의점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여기서 계속 계실 건가요? 죄송해요. 지우가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다. 금방 갈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돈은 통장에 50만 원 정도 있었지만 그것도 성호가 생활비로 준 것이었다.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다. 결혼 후 4년 동안 오직 며느리 역할에만 충실했던 그녀에게는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편의점 앞에 서더니 한 중년 남성이 내렸다. 지우는 그 사람을 알아봤다. 장기수 씨, 성원의 집 전속 기사였다. 아가씨, 장기수가 지우에게 다가왔다. 이런 데서 뭐 하고 계세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다. 장기수는 50대 후반의 과묵한 남자였지만 지난 4년 동안 지우의 따뜻한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명절 때마다 기사식당에도 정성스럽게 차려준 음식을 갖다 주고 추석 보너스까지 챙겨주었던 지우를 일단 차 타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장기수가 차 문을 열어주었다.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어요. 경주 쪽에. 조용한 곳이요. 차 안에서 지우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출신 할머니 이야기, 그리고 뱃속의 아이들까지. 장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다. 세상에, 장기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가씨는 잘못이 없어요. 절대로. 경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지우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일까? 아니면 이것은 더 깊은 절망의 시작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뱃속의 아이들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것. 새벽 4시 경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지우의 새로운 삶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경주시 외곽의 작은 농촌 마을 월성리. 장기수가 지우를 데려온 곳은 그의 고향이었다. 30년 전 서울로 떠나기 전까지 살았던 작은 한옥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기와지붕은 낡았지만 단단했고 마당에는 할머니가 심어놓은 감나무가 여전히 서 있었다. 여기서 조용히 지내세요. 장기수가 지우의 가방을 방 안에 놓으며 말했다. 저희 고모께서 혼자 사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비어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한테는 조카딸이라고 말해뒀어요. 지우는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다. 서울의 매서운 추위와는 달리 이곳은 포근했다. 온돌바닥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고 부엌에는 된장과 고추장이 정겨롭게 놓여 있었다. 마치 어린 시절 김정순 할머니와 함께 살던 시장 뒤 작은 방처럼. 임신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장기수뿐이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생필품을 가져다 주었고 마을 보건소에서 일하는 은퇴한 산부인과 의사 이영숙을 소개해 주었다. 70대의 영숙 할머니는 40년 동안 시골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받아낸 베테랑이었다. 삼택이네. 영숙 할머니가 초음파기로 지우의 배를 살펴보며 말했다. 참 신기한 일이야. 이런 일은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 첫 딸은 입덧이 심했다. 냄새에 예민해져서 김치찌개 냄새만 맡아도 토했다. 하지만 지우는 참았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늘 웃으며 감기가 좀 오래가네요 라고 둘러댔다. 두 번째 달부터는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3명이라 그런지 다른 임산부들보다 빨랐다. 지우는 헐렁한 옷으로 가렸지만 마을 아낙들의 시선은 예리했다. 기수 조카딸,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그러게 볼살도 통통해지고 지우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마을 우물에 물을 길러 갈 때도 작은 슈퍼에 장을 보러 갈 때도 항상 두꺼운 외투를 입었다. 여름이 되어도 긴 팔을 입고 다녔다. 임신 6개월 즈음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기수 조카딸, 혹시 애밴 거 아냐? 남편도 없는데 무슨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지우는 밤마다 울었다.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태어나기도 전에 수근거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영숙 할머니가 지우를 불렀다. 아가 마을에서 소문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야? 할머니,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럼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야겠네. 영숙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았다. 남편이 군복무 중이라고 하자. 해외 파병이라고 하면 연락이 어려운 것도 설명이 돼. 그렇게 지우는 박지민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해외 파병 중인 남편을 둔 젊은 아내.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동전거린 시선으로 지우를 바라봤다. 아이고,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남편 없이 혼자 애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까. 임신 8개월 지우의 배는 거의 터질 것 같았다. 3명의 아이가 좁은 공간에서 자라고 있었다. 밤마다 태동이 심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우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 우리 아가들. 엄마가 꼭 안전한 곳에서 낳아줄게. 어느 날 밤 장기수가 급하게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지우씨, 혹시 서울에서 누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지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성호씨 어머니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고 있다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지우씨 행방을 아느냐고. 지우는 즉시 결정했다. 이름을 바꿔야겠어요. 완전히. 하지만 아이들 출생신고는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쓰지 않을 거예요. 저 혼자 키울 거니까. 영숙 할머니도 동의했다. 그게 좋겠어. 아이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임신 9개월째 되는 날 지우에게 진통이 시작되었다. 새벽 3시 집 안에서 영숙 할머니와 마을의 다른 할머니 2분이 도와주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시골집에서 촛불과 호롱불 아래에서 새 생명이 세상에 나왔다. 첫 번째 아이가 나왔을 때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작지만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도 연이어 태어났다. 모두 남자아이들이었고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세상에, 영숙 할머니가 감탄했다.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삼둥이는 처음 봐. 지우는 새 아이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 아이들은 아버지를 모른 채 자라야 할 것이고 자신은 평생 진실을 숨기고 살아야 할 것이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영숙 할머니가 물었다. 지우는 한참을 생각했다. 민준, 서준, 현준 모두 준자 돌림으로 지을게요.
좋은 이름들이네. 그런데 성은? 박민준, 박서준, 박현준이요. 지우는 자신의 가명인 박지민에서 성을 따왔다. 절대로 이성호의 성인 이씨는 쓰지 않을 것이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지우는 아버지란을 공란으로 두었다. 면사무소 직원이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영숙 할머니가 미혼모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해주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 첫 달은 정말 힘들었다. 3명이 번갈아가며 울어댔고 지우는 하루 평균 2시간도 잠을 자지 못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꽉 잡는 것을 느끼며 버텼다. 마을 사람들은 도움을 주었다. 누군가는 쌀을 가져다 주었고 누군가는 아이 옷을 만들어 주었다. 남편 없이 삼둥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까라며 모두가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더 큰 걱정이 있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더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이었다. 특히 큰아들 민준의 눈빛은 성호와 똑같았다. 나중에 누가 보면 의심하지 않을까? 지우는 밤마다 걱정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아이들이 생후 100일이 되던 날 지우는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비록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지만 사랑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이 받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이들에게 떳떳한 어머니가 되어주겠다고 맹세했다. 아이들이 4살이 되었을 때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다. 마을 유치원에서 돌아온 큰아들 민준이 볼에 멍이 든 채로 집에 왔던 것이다. 민준아, 이게 뭐야? 지우가 아이의 상처를 살펴보며 물었다. 괜찮아요, 엄마. 4살 배기 민준이 고개를 돌렸다. 그냥 넘어진 거예요.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유치원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민준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어요. 아빠 없는 애라고. 그날 밤 지우는 민준이가 잠든 후 몰래 울었다. 서준이와 현준이는 아직 어려서 모르지만 영리한 민준이는 다른 아이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것이다. 세 아이 모두 아버지 이성호를 닮았지만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민준이는 조용하고 관찰력이 예리했다.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엄마, 우리 아빠는 언제 와요? 라고 물어서 지우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서준이는 가장 활발했다. 마을 개들과 놀기를 좋아하고 할머니들에게 애교를 부려서 과자를 얻어먹곤 했다. 하지만 그 역시 가끔 다른 애들은 아빠가 있는데 라며 아쉬워했다. 막내 현준이는 가장 순했다. 형들이 싸울 때마다 중간에서 말리려 했고 엄마가 슬퍼하면 작은 손으로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엄마, 울지 마세요. 현준이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지우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특히 민준이의 눈빛이 너무나 성호를 닮아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때때로 이 아이들 누굴 닮은 거야? 아빠를 많이 닮았나 보네 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에게 예상치 못한 만남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온 한 여성이 마을 보건소를 찾았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정장 차림의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지우는 처음에 공무원인 줄 알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수미라고 합니다. 그녀가 지우에게 명함을 내밀었다. 바이오메디케어 대표입니다. 명함을 보니 불임 치료 관련 스타트업이었다. 지우는 순간 긴장했다.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킨 것일까? 혹시 박지민 씨 맞으시죠? 삼둥이를 키우고 계신다는... 네, 맞는데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사실 저희가 농촌 지역 미혼모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미는 의외로 따뜻한 사람이었다. 자신도 불임 때문에 고생했던 경험이 있다며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지민 씨 같은 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별거 아니에요. 지우가 겸손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혼자서 삼둥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인가요? 게다가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게. 수미는 아이들을 보며 감탄했다. 세상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삼둥이는 처음 봐요. 아빠를 정말 많이 닮았나 보네요. 그 말에 지우의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수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지우에게 제안을 했다. 혹시 서울에서 일해볼 생각 없으세요? 저희 회사에서 상담사를 구하고 있는데
저는 학력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요. 학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민 씨 같이 직접 경험한 분이 더 필요해요. 불임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지우는 망설였다. 서울로 돌아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더 나은 환경이 필요했다. 여기서는 아이들이 계속 놀림을 받을 것이고 교육 기회도 제한적이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수미가 돌아간 후 지우는 며칠 밤을 고민했다. 장기수와도 상의했다. 저는 찬성해요. 장기수가 말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할 거예요. 여기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서울에 가면 벌써 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우 씨는 이제 다른 사람이잖아요. 박지민으로. 영숙 할머니도 동의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도시가 나아. 여기서는 계속 수군거림 속에서 살아야 해. 지우는 결국 수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서울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부산은 어때요? 수미가 제안했다. 거기에도 저희 지점이 있어요. 3개월 후 지우는 아이들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했다. 해운대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의 불임 클리닉에서 일하면서 지우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많이 만났다. 가족들로부터 압박받는 세댁들, 몇 년째 시험관 시술을 받고 있는 중년 여성들, 유산의 상처로 고통받는 엄마들. 상담사님은 정말 저희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한 환자가 지우에게 말했다. 다른 곳에서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만 하는데 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상담을 해주었다. 물론 자신의 진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의 아픔은 이해할 수 있었다. 클리닉에서의 일은 보람이 있었지만 아이들 문제는 여전했다. 부산의 유치원에서도 민준이는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정말 군인이에요?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다. 그렇다고 했잖아. 지우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왜 편지도 안 와요? 다른 애들 아빠는 영상통화도 해주는데.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짓말은 점점 더 커져갔고 아이들은 점점 더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수미가 지우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지민 씨, 혹시 독립해서 클리닉을 차려볼 생각 없어요? 저가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충분해요. 지민 씨만의 특별한 상담 능력이 있어요. 투자금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것이 지우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었다. 부산 서면에 작은 상담센터를 열었다. 새희망 여성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센터는 예상보다 빨리 성장했다. 지우의 진심 어린 상담을 받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방송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명해질수록 지우는 불안했다. 혹시 성호나 그의 가족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특히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를 더욱 닮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 우리 아빠 사진 좀 보여주세요. 현준이가 어느 날 말했다. 사진은 없단다. 지우가 답했다. 왜요?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지우는 그날 밤 또 울었다.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닐까?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은 더 위험했다. 성호의 가족이 아이들을 빼앗아갈 수도 있었다. 그들에게는 돈과 권력이 있었으니까.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수미가 지우에게 전화를 했다. 지민 씨, 혹시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뭔가요? 여성 복지 분야에서 상을 주는 건데 지민 씨가 후보에 올랐어요. 그것도 최종 후보예요. 지우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작은 상담소가 그렇게 인정받고 있었다니. 시상식이 서울에서 열려요. 혹시 참석하실 수 있나요? 서울. 4년 만에 다시 그 이름을 들었다.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다. 성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잊어버렸을까? 참석하겠어요. 지우가 말했다. 아이들과 함께요.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결정이라는 것을 지우는 아직 몰랐다. 2023년 11월 15일 김포공항. 지우는 전용기에서 내리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순간을 맞고 있었다. 4년 전 눈 속에서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났던 그녀가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자로 서울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 비행기가 정말 커요.
4살 현준이가 창밖을 보며 소리쳤다. 조용히 해, 현준아. 민준이가 동생을 제지했다. 사람들이 보잖아. 서준이는 이미 승무원 언니에게 달려가서 이 비행기는 누구 거예요? 라고 묻고 있었다. 지우는 아이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아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강수미가 지우 옆에 앉아 말했다. 긴장되시죠? 전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에요. 네, 아직 믿기지 않아요. 지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이기 시작했다. 성북동도 저기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수상자들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지우는 당황했지만 수미가 미리 준비한 대로 간단한 인터뷰에 응했다. 박지민 대표님 혼자서 삼둥이를 키우시면서 사회공헌 활동까지 하신다는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제게 힘을 줍니다. 이 아이들 덕분에 다른 분들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 아드님이 정말 똑같이 생겼네요. 아버지를 많이 닮으셨나 봐요. 그 질문에 지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진기 플래시가 터졌다. 지우와 새 아이들의 모습이 여러 각도에서 촬영되었다. 그중 한 기자가 유독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똑같은 삼둥이는 처음 봐요. 혹시 아버지분은? 죄송하지만 사생활 관련 질문은 수미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지우는 불안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아이들을 봤다. 사진도 찍혔다. 혹시 누군가 알아볼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그날 저녁 SBS 뉴스에서 수상자들을 소개하는 코너가 나왔다. 지우와 아이들의 모습이 전국에 방송된 것이다. 성북동의 한 저택에서 박혜란이 뉴스를 보고 있었다. 78세가 된 그녀는 이제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었다.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해졌고 정치계에서도 은퇴한 상태였다. 어머니, 드실 거 갖다 드릴까요? 간병인이 물었다. 잠깐, 저 화면 좀 다시 보여줘. 간병인이 리모컨으로 뉴스를 되돌렸다. 화면에 지우와 새 아이들이 다시 나타났다. 혜란의 눈이 커졌다. 저 아이들이 화면 속 민준이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그 순간 혜란은 충격에 빠졌다. 그 아이의 눈빛, 코, 입술의 모양이 자신의 아들 성호와 똑같았던 것이다. 즉시 성호에게 연락해 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한편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성호는 아내 유진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2년 전 혜란의 주선으로 재혼한 그는 겉보기에는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다. 여보, 뉴스 좀 봐요. 유진이 리모컨을 들었다. 뭔데? 사회공헌상 받은 사람들 나오는데 저 여자 대단하네요. 혼자서 삼둥이 키우면서 사업도 하고. 성호는 무심코 TV를 바라봤다가 숨이 멎었다. 화면에 나온 여성이 지우와 닮아 있었다. 아니, 닮은 게 아니라 지우 자신이었다. 저 사람. 왜요? 아세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화면에 새 아이들이 나타났을 때 성호는 잔을 떨어뜨렸다. 여보, 왜 그래요? 성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화면 속 아이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다. 특히 큰아이의 눈빛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 그대로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성호야, 뉴스 봤니? 어머니, 저도 지금. 당장 와, 즉시. 전화가 끊어졌다. 성호는 멍한 상태로 유진을 바라봤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잠깐, 어머니 댁에 다녀올게. 성북동 저택에 도착한 성호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혜란은 태블릿으로 뉴스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다. 이게 뭐야? 혜란이 화면을 가리켰다. 저 아이들이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니? 어머니, 설마가 아니야. 저 여자가 김지우야. 그리고 저 아이들은. 성호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4년 전 지우를 내쫓을 때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는 건가? 그럼 왜 말하지 않았을까? 즉시 조사해. 혜란이 소리쳤다. DNA 검사, 출생증명서 모든 걸 확인해.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확실하다고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 다음 날부터 성호 가족의 비밀 조사가 시작되었다.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병원 관계자들을 접촉했다. 돈의 힘은 컸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한 병원 직원이 몰래 아이들 중 한 명의 머리카락을 구해왔고 DNA 검사 결과 성호와 거르시 9%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어머니, 성호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떨었다. 정말 제 아이들이에요. 헤라는 휠체어에서 몸을 떨었다. 분노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럼 4년 전에 지우가 임신했던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 성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4년 전 그날을 떠올려 봤다. 지우가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던 순간들이 있었다. 혹시 그때 말하려던 게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해 헤란이 결정했다. 손자들을 데려와야 해. 어머니 잠깐만요. 지우가 혼자서 4년 동안 키웠는데 그래서 더 문제야. 우리 가문의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되겠어? 하지만 성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그리고 다시 보고 싶었다. 지우를,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그러던 중 더 큰 폭탄이 터졌다. 한 방송국 기자가 지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다. 망원시장 출신 미혼모 가명 사용 등등 모든 것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지민 씨의 실제 이름은 김지우로 밝혀졌으며 4년 전 갑자기 사라진 후 경주에서 삼둥이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가 나가자 지우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제 숨을 곳이 없었다. 모든 것이 들통난 것이다. 엄마, 우리 진짜 이름이 박민준이 아니에요? 민준이가 물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4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성회에서 전화가 왔다. 지우 씨, 우리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KBS 본관, 스튜디오, 2023년 11월 22일 오후 2시. 지우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4년 전에 그 여자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제 그녀는 자신감 있는 사업가였고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사회활동가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다시 떨리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지우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 아들아. 지우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세 아이는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다. 수미가 준비해준 옷이었다. 아이들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박지민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PD가 다가왔다. 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시사 매거진 2580 특집 생방송이었다. 대한민국을 감동시킨 미혼모, 하지만 숨겨진 진실은?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될 예정이었다. 지우는 스스로 출연을 자청했다. 어차피 모든 것이 밝혀진 이상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관객이 앉아 있었다. 그 중에서 지우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성호였다. 앞줄에 앉아서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4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의 모습, 많이 야위어 보였다. 머리도 희끗희끗해졌고 눈가에 주름도 생겼다. 지우는 순간 가슴이 아팠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나운서 김혜수가 방송을 시작했다. 최근 사회공헌상을 받으신 박지민 대표님, 그리고 새 아드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지우는 깊이 숨을 쉬었다. 먼저 축하드려요. 대한민국 사회공헌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가지 논란이 있었죠? 본명이 김지우라는 것, 그리고 이 아이들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 지우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다. 성호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제 본명은 김지우입니다. 4년 전까지 성북동에서 살았습니다. 결혼한 상태였고 지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불임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스튜디오가 술렁였다. 하지만 그날 저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삼둥이를. 지우가 아이들을 바라봤다. 단지 아직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관객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다. 성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4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임이라고 확신하고 계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임신했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래서 확인해 보셨나요? 네, 지우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당시 제가 받았던 진료 기록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제가 나중에 알아낸 진짜 검사 결과입니다. 아나운서가 서류를 받아봤다.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첫 번째는 조작된 것입니다. 제가 불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병원에서 직접 받아낸 당시의 원본 기록입니다. 정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다시 술렁였다.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말씀인가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저는 누가 그랬는지 알고 있습니다. 관객석의 모든 시선이 성호에게 향했다. 하지만 지우는 다른 이름을 말했다. 제 시어머니 박혜란 씨입니다. 카메라가 성호의 반응을 잡았다. 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지우가 핸드폰을 꺼냈다. 이것은 당시 담당 의사와의 통화 녹음입니다. 허락받고 녹음한 것입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기억납니다. 박혜란 씨가 따로 찾아오셔서 며느리가 알면 안 된다고 불임 진단서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거액의 후원금도 약속하셨고 스튜디오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왜 시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저를 쫓아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망원시장 출신이라는 걸 아셨거든요. 시장에서 자란 고아가 며느리인 게 부끄러우셨나 봐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했다. 그날 저는 임신 사실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불임이라고 하셨고 남편은 지우가 성호를 바라봤다. 남편은 한마디 말도 없으셨거든요. 성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우 씨, 앉아 계세요. 지우가 차분히 말했다.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다. 성호는 다시 앉았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는 그날 집에서 쫓겨난 후 경주의 작은 마을에서 이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혼자서요.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요. 아나운서가 물었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지우가 민준, 서준, 현준을 차례로 바라봤다. 이 아이들은 제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이성호 씨입니다. 지우가 명확히 말했다. 저희 전 남편이고 이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관객석의 시선이 모두 성호에게 향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지우가 서류를 더 꺼냈다. 99.9% 일치합니다. 아나운서가 숨을 깊이 쉬었다. 그럼 성호 씨는 이 사실을 언제 아셨나요? 성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일주일 전입니다. 뉴스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어떤 기분이셨나요? 미안했습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 씨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우가 말했다. 저는 복수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그럼 저희 아빠가 저 아저씨예요? 지우는 아이를 꽉 껴안았다. 그래 아들아. 하지만 너희를 키운 건 엄마야. 그리고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것도 엄마고. 관객석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나운서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살아갈 겁니다. 지금처럼요.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계속 도울 생각입니다. 성호 씨와는 아이들이 원한다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거든요. 방송이 끝나고 지우는 아이들과 함께 스튜디오를 나왔다. 성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 씨, 성호 씨, 지우가 차분히 말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고 싶어 한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하지만 그것 외에는 알겠습니다. 성호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합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걸어갔다. 4년 만에 진실을 말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그날 밤 박해라는 방송을 보며 병실에서 쓰러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방송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성호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봤다. 아내 유진은 그날 밤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다. 당신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전 부인이 불임이라고. 그래서 이혼했다고 했으면서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알고 보니 당신 아이들이 셋이나 있었네요. 저는 바보였어요. 성호는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유진아, 나도 몰랐어. 정말로 몰랐다고요? 4년 동안 한 번도 찾아보려 하지 않았으면서 당신은 그냥 편한 길만 택한 거예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고 성호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다. 42평 아파트는 갑자기 무덤처럼 조용했다.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했다. 동료들은 성호를 보며 수군거렸다. 제가 그 방송에 나온 사람이야? 미혼모로 만든 게 성호였구나. 성호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어머니 박혜란이었다. 방송을 본 후 혈압이 급상승해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이제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 같다며 의식을 회복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성호는 매일 병원에 갔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다. 어머니, 성호가 혜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왜 지우를 그렇게... 대답은 없었다. 심장 박동 소리만 기계적으로 들려올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성호는 용기를 내어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지우 씨, 성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뭐 하시는 전화세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왜요? 성호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왜 만나고 싶은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다. 제가 아버지니까요. 혈연 관계가 아버지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성호 씨.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요. 지우가 한숨을 쉬었다. 아이들과 먼저 상의해 볼게요. 아이들이 원한다면요. 그날 밤 지우는 세 아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엄마, 저희 아빠가 만나자고 했어요. 민준이가 물었다. 그렇다. 저는 안 만나고 싶어요. 서준이가 즉시 말했다. 우리를 버린 사람인데요. 서준아, 지우가 아이를 달랬다. 하지만 궁금하기도 해요. 현준이가 조용히 말했다. 진짜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민준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한 번만 만나볼까요? 그냥 궁금해서요. 결국 다음 주 토요일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날 성호는 일찍부터 준비했다.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도 사고 맛있는 간식도 준비했다. 하지만 정작 만나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성호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새 아이는 성호를 신기한 듯 바라봤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정말로 똑같이 생겼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현준이가 천진하게 물었다. 응, 그렇다.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우리를 안 찾아왔어요? 서준이가 따져 물었다. 성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우가 개입했다. 서준아, 예의 있게 말해. 괜찮습니다. 성호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아저씨가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민준이가 성호를 자세히 관찰했다. 우리 엄마가 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건 성호가 말문이 막혔다. 복잡한 어른들 사정이야. 복잡한 게 뭐예요? 엄마는 나쁜 일 안 했는데 성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견딜 수 없었다. 그날 만남은 어색하게 끝났다. 하지만 성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주에도 연락했고 그 다음 주에도 연락했다. 세 번째 만남에서 현준이가 성호에게 다가왔다. 아빠, 우리 엄마가 혼자서 힘들어해요. 밤에 울어요. 뭐라고? 엄마가 우리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없어서 미안하다고도 해요. 성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지우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게. 그날 밤 성호는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우 씨, 제가 아이들 양육비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답장이 즉시 왔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잖아요. 혈연 관계가 의무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4년 동안 없었으면 앞으로도 없어도 돼요. 성호는 지우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한 달 후 성호는 지우의 상담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왜 여기 와요? 지우가 퇴근하며 그를 발견했다.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할 이야기 없어요. 지우 씨, 성호가 그녀의 앞을 막았다. 솔직히 물어볼게요. 저를 미워해요? 지우가 잠시 멈췄다. 미워요? 글쎄요. 그럼 뭘 느끼세요? 실망이요. 지우가 성호를 똑바로 봤다. 당신이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요. 어떤 사람요? 비겁한 사람. 지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4년 전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정말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냐고. 저는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어요. 성호는 그날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지우를 윽박지르는 동안 자신은 정말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지우가 계속했다. 당신이 사랑한 건 어머니 앞에서 착한 아들로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그 말이 성호의 가슴을 찔렀다. 당신은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어머니와 싸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저 평화롭게 편하게 살고 싶어 했을 뿐이에요. 지우 씨.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성호 씨. 4년 전에 그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에요.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강해졌거든요. 지우가 돌아서려는 순간 성호가 소리쳤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우가 돌아봤다. 성호가 울고 있었다. 42세 남자가 길거리에서 엉엉 울고 있었다. 지우 씨가 맞아요. 저는 비겁했어요. 어머니가 무서워서. 편한 길만 택했어요.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지우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만은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요. 어떻게요? 매주 만나고 싶어요, 아이들과. 그리고 성호가 숨을 깊이 쉬었다. 아이들이 원한다면 함께 살 수도 있게요. 지우는 놀란 표정이었다. 뭐라고요? 어머니는 이제 의식불명이에요. 아내도 떠났어요. 저는 이제 혼자예요. 그게 제 상관인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버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지우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이들과 상의해볼게요. 아이들이 원한다면요. 그날 밤 성호는 처음으로 희망을 가졌다.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아이들이 자신을 받아들여줄까? 지우가 다시 마음을 열어줄까? 모든 것은 아직 불확실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는 진짜로 책임지고 싶다는 것. 비겁하지 않게 당당하게 4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박혜란이 의식을 되찾은 것은 방송이 나간 지 한 달 후였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눈을 뜬 그녀의 첫 마디는 성호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다. 어머니. 성호가 병상 옆에 앉아 있었다.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병원에 와서 지켰던 것이다. 지우는 어떻게 됐니? 혜란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성호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어머니가 의식을 잃은 동안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지우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지지하고 있었다. 반면 박혜란에 대한 여론은 차가웠다. 어머니, 일단 몸부터 회복하세요. 대답해. 지우가 어떻게 됐냐고. 성호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설명했다. 지우가 방송에 나와 모든 진실을 밝힌 것, DNA 검사 결과, 그리고 새 손자들의 존재까지. 혜란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내가 뭘 한 거지? 어머니, 내 손자들을 4년 동안. 혜란은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았다. 불임 진단서 조작, 며느리 내쫓기, 그리고 그 결과로 잃어버린 3명의 손자들. 성호야, 지우를 데려와. 어머니, 지우 씨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사과해야 해. 무릎 꿇고라도. 성호는 지우에게 연락했다. 예상대로 지우는 거절했다. 만날 이유가 없어요. 어머니가 사과하고 싶어 해요. 4년 늦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지우는 마음을 바꿨다. 아이들 때문이었다. 엄마, 할머니가 아프다고 했죠. 민준이가 물었다. 그렇다. 그럼 한번 보러 가면 안 돼요. 우리 할머니잖아요. 현준이도 거들었다. 할머니가 나쁜 일 했어도 아프면 불쌍해요. 지우는 아이들의 순수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결국 어느 토요일 오후 새아이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혜라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한 달 사이에 훨씬 더 늙어 보였다.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다. 지우야. 혜란이 지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이 아이들이 내 손자들이구나. 네, 지우가 차갑게 대답했다. 혜란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다. 간병인이 말렸지만 혜란은 억지로 일어서서 지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성호가 놀라서 달려왔다. 지우야, 미안하다. 혜란이 바닥에 머리를 조심했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병실이 조용해졌다. 78세 노인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지우가 혜란을 일으켜 세웠다. 나도 한때는 너처럼 쫓겨났었어. 혜란이 휠체어에 앉으며 말했다. 뭐라고요? 1968년 시어머니한테 쫓겨났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우는 놀란 표정이었다. 성호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6개월 동안 친정에서 지냈어.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매일 울었지.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을 때 맹세했어. 절대 약한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너한테 똑같은 짓을 한 거야. 혜란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다. 내가 당했던 걸 너한테 했어. 미안하다, 지우야. 지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다. 어머니도 피해자였군요. 변명하려는 게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하지만 혜란이 새 아이들을 바라봤다. 이 아이들은 죄가 없어. 할머니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민준이가 먼저 다가갔다. 할머니, 아프세요? 응, 할머니가 나쁜 짓을 해서 아픈 거야. 그럼 이제 안 아프게 좋은 일 하면 돼요. 혜란은 아이의 순수함에 더 큰 죄책감을 느꼈다. 지우야, 부탁이 있어. 뭔가요? 내가 죽기 전에 이 아이들한테 할머니 노릇 좀 하게 해줘. 지우는 한참 생각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봤다. 세 아이 모두 할머니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성호 씨가 진심으로 변했을 때만요. 그리고 아이들이 원할 때만요. 알겠어. 그 후 몇 달 동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성호는 정말로 달라졌다. 매주 아이들을 만났고 함께 놀아주었다. 아이들이 아플 때는 밤새 간병했고 학교 행사에도 참석했다. 아빠, 이제 진짜 아빠 같아요. 현준이가 어느 날 말했다. 정말? 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좋아요. 서준이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빠, 우리 집에 가끔 놀러 오면 안 돼요. 지우는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봤다. 아버지가 생긴 후 아이들이 더 밝아졌다. 특히 민준이는 학교에서도 자신감이 생겼다. 혜란도 변했다. 병원에서 나온 후 그녀는 조용히 생활했다. 정치계 활동도 완전히 그만두고 오직 손자들에게만 관심을 쏟았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아이들이 혜란이 만든 호떡을 먹으며 좋아했다. 할머니가 어릴 때도 이런 거 많이 해줬었는데 누구한테요? 너희 아빠한테. 너희 아빠도 어릴 때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아이들은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혜란이 지우를 불렀다. 지우야, 마지막 부탁이 있어. 뭔가요? 성호하고 다시 생각해볼 수는 없을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그건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성호가 진짜 변했어. 그리고 아이들도 아빠를 좋아하고. 저는 이미 독립적인 삶에 익숙해졌어요. 알아, 하지만 가족은 이미 있어요. 지우가 아이들을 바라봤다. 이 아이들과 저, 그리고 성호 씨도 아이들의 아버지로서는 가족이에요. 하지만 성호 씨와 제가 다시 부부가 될 필요는 없어요. 혜란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2024년 봄, 지우의 상담소 앞마당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다. 아이들의 5번째 생일이었다. 성호가 케이크를 들고 왔고 혜란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다. 그들은 더 이상 한 집에 살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었다. 후. 세 아이가 동시에 촛불을 껐다. 소원 빌었어? 지우가 물었다. 네, 현준이가 대답했다. 우리가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게요. 지우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4년 전 그 추운 겨울밤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났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한 거죠? 민준이가 물었다. 그렇다 아들아. 지우가 아이를 껴안았다. 우리는 이제 정말 행복해. 성호가 조용히 다가왔다. 지우씨, 고마워요. 뭐가요?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워줘서, 그리고 기회를 줘서.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해가 질 무렵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성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혜란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이제야 알겠어요. 뭘?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혜란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제야 알겠어. 진정한 힘은 남을 누르는 게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거라는 걸.
그날 밤 지우는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놀아서 금세 잠들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이들의 평온한 잠자리를 확인하고 지우는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5살이 되었다. 4년 전 나는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진정한 가족을 얻었다.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과 헌신이 가족을 만든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아이들이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이다. 창밖에 별이 떠올랐다. 지우는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때로는 정의가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괴하지 못하게 지키는 것에 있다는 걸 깨달으며. 에필로그. 때로는 정의가 세상에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5년 후 2029년 본부산 해운대의 새희망 여성센터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큰 불임 상담 및 지원 기관으로 성장했다. 5층짜리 건물 전체가 센터였고 매일 수백 명의 여성들이 이곳을 찾았다. 1층 로비에는 지우와 새 아이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아래 작은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김지우 지우는 이제 39세가 되었다. 머리에 은발이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지만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다. 매일 아침 7시에 센터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일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이 일이 그녀에게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지우 원장님, 오늘 상담 일정 확인해 주세요. 비서인 김미영이 스케줄표를 들고 왔다. 미영은 3년 전부터 지우를 도와왔다. 그녀 역시 불임으로 고생했던 경험이 있었다. 오늘도 빡빡하네. 지우가 일정표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괜찮아. 우리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오전 첫 상담자는 32세 주부 박수진 씨였다. 3년 전부터 시험관 시술을 받고 있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했다. 시어머니의 압박과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겼다는 것이었다. 원장님,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정말 못난 여자인 걸까요? 아이 하나 못 낳는. 지우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수진 씨, 당신은 못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여성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당신은 아이를 낳지 않든 완전한 여성이에요. 지우의 말에 수진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45분간의 상담 후 수진은 훨씬 밝은 표정으로 센터를 나갔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원장님. 정말 고마워요. 지우는 이런 순간들 때문에 이 일을 계속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삶의 목적이었다. 오후 3시 지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엄마, 오늘 아빠가 학교에 오신대요. 체육대회 응원하러. 그래? 좋겠다. 아이들은 이제 10살이 되었다. 성호는 약속대로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지우는 성호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도 올 수 있어요. 미안, 아들아. 엄마는 오늘 상담이 많아서 대신 아빠가 엄마 목까지 응원해 주실 거야. 네, 알겠어요.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사랑해, 민준아. 전화를 끊고 지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해운대 바다가 파랗게 펼쳐져 있었다. 5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는 모든 것이 불안했다. 하지만 지금은 평온했다. 저녁 7시 성호가 새 아이와 함께 센터로 찾아왔다. 체육대회가 끝난 후였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와서 지우를 껴안았다. 우리 아들들, 오늘 어땠어? 민준이가 달리기에서 1등 했어요. 현준이가 자랑했다.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하네. 성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5년 동안 그는 많이 변했다. 머리는 반쯤 휘어졌지만 표정은 더 온화해졌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지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아이들을 직원에게 맡기고 성호와 함께 센터 옥상으로 올라갔다. 해운대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무슨 이야기세요? 어머니 이야기예요. 박혜라는 2년 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손자들을 사랑했고 지우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지만 가장 큰 슬픔을 보인 것은 아이들이었다.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 이야기인데요. 유산이요? 어머니가 센터에 큰 돈을 기부하고 싶어 하셨어요.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지우는 놀란 표정이었다. 왜요? 속죄의 의미라고 하셨어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다고. 얼마나요? 50억 원입니다. 지우는 말을 잃었다. 그 돈이면 센터를 전국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더 많은 여성들을 도울 수 있었다. 조건은 없나요? 하나 있어요. 센터 이름을 혜란지우 여성센터로 바꿔달라는 것. 지우는 한참 생각했다. 박혜라는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진심으로 반성했다. 그리고 세 손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받아들이겠어요. 지우가 결정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으니까. 성호는 지우의 관대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지우 씨, 뭐요? 고마워요. 정말로. 뭐가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워줘서, 저한테 기회를 줘서, 어머니를 용서해줘서. 지우는 성호를 바라봤다. 이 남자는 정말로 변했다. 5년 전에 그 비겁한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성호 씨도 고생 많았어요. 진짜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면서 인정하게 됐어요. 지우 씨는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우가 당황했다. 왜 그런 걸 물어요? 아이들이 가끔 말해요. 엄마 아빠가 다시 같이 살면 좋겠다고. 지우는 웃었다. 아이들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지금이 좋아요. 저와는. 성호 씨, 우리는 좋은 동반자예요. 아이들의 부모로서. 하지만 부부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성호는 약간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지우가 말했다. 뭔가요? 성호 씨도 센터 일을 도와주세요. 아버지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저가요? 네, 성호 씨처럼 실수했다가 깨달은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성호는 눈이 밝아졌다. 좋은 생각이네요.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부산 송정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한 집이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엄마, 내일 아빠가 낚시 데려간대요. 서준이가 신나서 말했다. 그래? 조심해야 해.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돼요? 현준이가 물었다. 엄마는 일이 있어서 너희들끼리 아빠와 좋은 시간 보내렴. 민준이가 지우에게 다가왔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한 거죠? 왜 그런 걸 물어봐? 친구들이 그러는데 우리는 부모님이 이혼했으니까 불행할 거라고. 지우는 민준이를 끌어안았다. 민준아, 행복은 가족이 몇 명인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로 결정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행복한 거네요. 그렇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야. 아이들이 잠든 후 지우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창밖으로 송정 바다가 보였다. 달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강수미였다. 지우 언니, 내일 KBS에서 다큐멘터리 촬영하러 온대요. 언니 이야기로 만드는 거예요. 희망을 포기하지. 하는 여자 제목으로. 지우는 웃었다. 벌써 몇 번째 인터뷰 요청인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다. 내일 오후에 시간 있어요? 네, 괜찮아요. 메시지를 보내고 지우는 5년 전을 떠올렸다. 성북동에서 쫓겨나던 그 추운 겨울밤,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다. 거실 책장에는 여러 권의 일기장이 꽂혀 있었다. 지우는 매일 일기를 썼다. 아이들을 위해서였다. 언젠가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최근 일기를 펼쳐서 읽어봤다. 2029년 4월 15일. 오늘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가 왜 아빠 집에서 안 살아요? 나는 대답했다. 때로는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단다. 하지만 그게 사랑이 없다는 뜻은 아니야. 민준이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이들은 참 현명하다.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안다. 지우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아픔을 가진 여성이 센터를 찾아올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김지우 원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온 이미선이라고 합니다. 원장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도 원장님처럼 불임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는데 지우의 가슴이 아팠다. 아직도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이. 미선 씨, 일단 깊이 숨 쉬세요.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내일 시간 되면 센터로 오세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요. 뭐 부산까지요. 네, 교통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센터에서 지원해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지우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확인했다. 아직도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벽 2시 지우는 마지막으로 아이들 방을 확인했다. 세 아이가 모두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민준이는 책을 안고 자고 있었고 서준이는 축구공을 껴안고 있었다. 현준이는 작은 고민형과 함께 자고 있었다. 지우는 각자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잘 자라, 우리 아들들. 엄마가 항상 너희를 지켜줄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면서 지우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5년 전에 그 겁에 질린 여자는 더 이상 없었다. 지금의 그녀는 강하고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다. 침대에 누우면서 지우는 마지막 생각을 정리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된다. 5년 전 그 추운 겨울밤,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자신을 찾은 것이었다. 성호는 변했고 혜라는 용서받았으며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은 매일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분노가 아닌 사랑을,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한 것. 그것이 지우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 창밖에서 새벽 바람이 불어왔다. 지우는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가 희망을 찾아 센터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지우는 기꺼이 그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때로는 정의가 세상에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괴하지 못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진실과 함께 우리는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누군가는 침묵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죠. 당신이라면 새 쌍둥이를 안고도 진실을 말하지 않은 그녀의 선택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잃고 버림받았다면,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채 떠났다가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당신은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이라면 복수를 택했을까요? 아니면 사랑을 지켰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도 함께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